자, 비용손해 보도록 합시다. 비용손해란 거는 어떤 내 물건에 물리적 손해가 가해지거나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파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내 보험 목적물인 하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물의 어떤 손해를 경감하거나 손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이게 왜 손해입니까? 원래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나가서 그렇지 손해죠. 예상치 못한 지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손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종의 손해라고 본다. 내 하물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완전한 상태예요. 데미지가 없어요. 내 하물 완전하고 안전한 상태로 하나의 솜털 하나 다치지 않고 완벽한 상태로 목적지 도착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했어요. 손해라니까. 그게 손해지 뭐. 그게 비용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용 손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가 구조비입니다. 구조비. 이거는 구조자가 나의 하물, 나의 어떤 선박 이런 것들을 구조해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종의 보상을 해주는 비용을 구조비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뭐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사전에 계약이 없이 계약 없이란 말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쉬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선의로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선의로 도와주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비용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의무에 있어서 반드시 손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집에 불이 났는데 집에 화재 보험을 들어놨다고 해서 집이 다 탈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릴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보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집에 소화기가 멀쩡하게 있고 내가 불을 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집에 내가 집을 비운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 있었으면서도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보험 사기랑 진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러 불 낸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거랑 불을 끌 수 있었는데 불 안 끄고 있었다랑 내가 일부러 불 낸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피보험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발생된 손해방지 경감 비용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단독 비용, 단독 손해가 아니라 단독 훼손이 아니라 단독 비용입니다. 얘는 뭐냐면 보험 목적물이 안전해지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을 말해요. 근데 이 지출된 비용에는 앞에서 얘기한 구조료나 공동훼손의 비용, 공동훼손 비용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공동훼손 손해에는 공동훼손 희생과 공동훼손 비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훼손을 성립시키는 성격의 비용 지출은 공동훼손 비용입니다. 단독 비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조비도 단독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조료도 아니고 공동훼손 비용도 아닌 비용. 주로 뭐 창고 보관료라든지 개반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조비부터 볼게요. 구조. 자, 요크 엔터프 룰에 의하면 구조로 인해서 해상 사업의 당사자들이 지출된 비용은 해상 사업에 있는 재산의 위험으로부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약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공동으로 훼손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려운데 어려운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구조비는 공동의 이익이 아닌 단독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쉽게 말하면 구조비는 공동 훼손 비용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 얘는 공동 훼손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공동 훼손 비용이 아니다. 요 비용선에 쭉 읽다 보면 얘는 공동 훼손 비용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동 훼손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훼손 비용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공동 훼손 행위란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 훼손 상황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커다란 표로 만들어서 뭐 분담금 나누고 뭐 분담률 계산하고 그 공동 훼손 사정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담금 나누고 하는 그 어렵고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간다고 이 행위는 이 비용 지출은. 그래서 그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공동 훼손 아니야. 공동 훼손에 해당 안 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단독 비용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의 뭐 분담률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잃어버린 비용, 내가 지출한 비용 그거 계산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주면 돼요. 깔끔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선박이 해난을 만난 경우 선박이나 적하를 구조하는 행위를 해난 구조라고 하고 구조비란 이러한 해난 발생 시에 구조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구조한 자가 해상법상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구조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 말을 두 자로 얘기하면 선의로 했다 얘기예요. 선의로 그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구조비는 구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는 뭐랄까 좀 살해하는 건데 어떤 의미는 그렇죠. 우리 현실 생활에서 비교해 보면 살해하는 건데 이 비용조차도 보험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세 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조비의 어떤 성립 요건이에요.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위험도 없는데 오바해요. 안 되겠죠. 그리고 구조행위의 임의성, 의도를 갖고 임의로 행해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그런데 구조행위를 해가지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구조비의 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MIA 65조의 규정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구조비용은 피보험 위험으로부터 인한 손해로서 보상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추가적인 내용인데 여기 몇 번째 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수를 받고 고용된 자가 행하는 구조는 요거는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뭐 단독 비용으로 들어가든지 뭐 이게 공동 위험이었으면 공동훼손 비용으로 치든지 고용된 사람, 계약에 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의무가 있는 거야. 계약이니까 구해줘야 될 뭐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죠. 자, 구조비의 보상 한도는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뭐 그렇네요. 그리고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비율을 좀 따져보겠죠. 일부 보험이란 게 그 비율을 따지니까 First Insurance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비율을 따지니까. 자, 그 다음에 자매선 약관에 있습니다. 자매가 뭐죠? 시스터십 클로즈라고 하는데 요건 뭐냐면 배 주인이 한 명인데 배가 두 척이 있어요. 이 두 배의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매라고 하는 거죠. 배 주인이 같은데 어떤 한 배가 위험이 처해가지고 다른 쪽 한 선박이 구조 행위를 해줬어요. 그럼 이게 선의로 의한 구조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두 번째 줄에 예, 독립된 별개의 구조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아무리 주인이 같아도, 그죠?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구조료였고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 있습니다. 손해방지 경감 비용. 그래서 손해를 줄이고 손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의무를 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방지 경감 비용에서도 공동훼손이나 구조비용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내용이 MIA 78조 제4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손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의 의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문장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법과 약관을 위반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손해방지 경감 비용에 대한 요건들이 나오는데 일단 보험계약, 보험증권상에 손해방지 경감에 대한 약관이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보험증권에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만 그런 약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보험자나 대리인이 손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행위를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험이 발생해야 돼요. 오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구조할 때도 일어날 것 같아 안 된다 그래요. 일어나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이것도 공동훼손 행위할 때 그 얘기했죠.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50톤을 버렸다. 그걸로도 충분한데 뭐 다 버렸다.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소요돼야 된다. 그리고 담보 위험에 해당되는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로부터 내 화물, 내 선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출이 해야 됩니다. 담보 위험이란 거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보험 계약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화물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손해를 줄 수 있는 위험, 그 위험들 중에서 보험자가 커버해 주는 거를 담보 위험, 커버 안 해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면책 위험이라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보 위험에 해당돼야 돼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험이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비용의 특징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볼드체에 있는 내용부터 봅시다. 보험 금액보다 보상액,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 크더라도 보상한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어요. 물론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뭐 1%의 손실이라도 날 테니 일단 뭐 보험금이 있겠죠. 그리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손해방지 경감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이 합계가 보험 증권상의 보험 금액, 그러니까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보험 계약의 보상의 한도로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비용 2번, 손해방지 경감 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의무는 부수적인 의무다. 메인 의무는 뭐겠어요? 손해방지 경감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뭐겠어요? 손해에 대한 보상이 메인이겠죠. 그래서 그 손해방지 경감 요 자체는, 그러니까 보험 금액으로서 한도가 정해지는 거는 손상에 의한, 멸실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그것이고, 이거 손해방지 경감 이거는 사이드란 거야. 부수적인 거란 거야. 그래서 보험 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손해 면책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손해 면책은 사실
앞에서 설명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쪽 뒤에 가서 기말고사 범위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배우게 되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가 너무 경미해요. 수리비 10,000원. 그러면 그거 보험회사한테 이야기하고 이거 뭐 심사하고 해가지고 절차 밟는 게 더 짜증나고 더 오래 걸려요. 10,000원 받으려고. 예. 그러면 안 하고 말죠. 예. 이거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요거 보상 받으려고 하다 보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차 보험을 들 때 면책 비율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피해액이 뭐 한 10만 원 미치다, 50만 원 미치다 이러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보험회사가 보험금 안 주고 대신 이렇게 면책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돼서 전체적인 보험료가 좀 싸지겠죠. 예, 그걸 말합니다. 예, 작은 손해, 소손해에 대해서 면책하는. 예, 그래서 이런 손해 방지 경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 이거는 소손해 면책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준다는 거죠. 피해 보상은 소손해 그 작은 손해에 해당이 되면 면책되거든 보험자가. 근데 손해 방지 경감은 소손해 면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3번 손해 방지 경감 비용은 손해 방지와 피해 감소라는 노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구조비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웃기지만 구조가 꼭 성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손해 방지와 피해 감소는 그 의도가 중요해. 하고자 하는. 그렇죠. 실패했어. 손해 방지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패했어. 집이 다 불탔어요. 배가 다 불탔어요. 그래도 준다라는 거죠. 손해 방지 경감 비용은. 젖잘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죠? 졌지만 잘 싸웠다. 구조비는 졌지만 잘 싸웠다가 허용이 안 되는 거야. 패배자야, 걔는. 구조비는 안 돼. 근데 손해방지 경감은 됩니다. 그죠? 내가 그 젖잘사 하니까 제가 뭐 SNS 잘 안 해요, 사실. 뭐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도 잘 안 가고 이 그 오덕들이나 모이는 사이트 있어요. 그 루리앱이라고. 나 같은 사람들이나 가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요리법 공유하고 피규어 사진 공유하고 게임 공략 공유하고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서 뭐 요새 그 롤드컵 때문에 그 루리앱을 보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나간 팀 중에 하나가 완전 한 팀이 깽판을 찍었어요. 내가 그 특정 팀을 얘기를 하진 않겠어. 혹시 그 팀의 팬이 있을까봐. 저는 KT 팬입니다. KT가 스타크래프트 시절부터 KT 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로도 스코어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스코어가 성불할 때 울었던 사람이잖아. 집에서 눈물을 흘렸다니까 내가 우승할 때 그런 사람인데 그 왜 그랬냐면 너무 최선을 하지 않았어요. 탈락이 확정됐는데 탈락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6번째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정말 졸전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박살이 났더라고요. 그런 거 안 된다. 왜? 여기서는 의도가 중요하다. 손해 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우해주고 인정해줘야 사람들이 자신의 손해를 더 키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거나 뭘 할 거 아니에요. 피보험자나 대리인들이. 보험회사가 이 정도로 개런티를 해줘야 움직일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뭔가 이게 당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채찍만 가할 게 아니라. 그래서 피해를 결국엔 줄이고 이 피해를 더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적게 나오고 많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보험 사기 쳐가지고 보험금을 허위로 회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일이 아니다고. 아니에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커지고 보상률이 높아지면 여러분들 전체 우리나라 사회에 있는 보험률이 같이 올라갑니다. 정당하게 손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 사기가 굉장히 나쁜 범죄입니다. 예, 그런 얘기 했잖아. 처음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 그래서 이 손해방지 경감을 하고 있는 취지, 보험 금액을 초과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일종의 당근책인 거예요. 당근책. 자, 그 다음에 손해방지 행위가 공동위험에 대한 공동의 구조를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공동훼손 비용이 된다. 자, 단독 구조를 목적으로 행해지면 단독 비용이 되는데 이 손해방지 행위 자체가 우리 모두 이 선박과 이 선박에 실려있는 모든 이의 하물을 위한 행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공동훼손으로 간다는 거죠. 공동훼손 비용이 해당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훼손으로 가버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손해방지 경감 비용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공동훼손의 문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독 비용 보겠습니다. 단독 비용은 어떤 보험의 목적물인 하물이나 선박에 어떠한 긴급 사태가 발생해서 뭐 피난항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등등의 보통 이런 것들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피난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뭐 하물을 내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피난항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간적인 비용적인 손실이라든지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라든지 뭐 등등등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필요한 경우에 창고에 하물을 보관해야 되면 창고 보관료라든지 재포장 비용이라든지 뭐 그리고 다시 운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이 주로 단독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방지 경감을 비용도 아니고 구조비도 아니고 그리고 공동훼손 비용으로도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 주로 단독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단독 비용이란 게 공동훼손 비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 좀 이슈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훼손 비용에서 설명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바다에 하물을 집어넣는 것이 공동훼손 행위가 아니라 직면하는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피난항으로 들어갔어요. 배가. 그렇게 해서 비용 지출이 발생했어요. 그것도 전체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피난항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공동훼손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기준이란 건 그럼 단독 비용과 공동훼손 비용의 기준이란 건 뭐겠어요? 이 위험이 우리의 공동으로 직면한 위험이냐 아니면 개인 단독의 위험에 직면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 비용이란 게 경우가 사실 좀 적용되는 케이스가 드물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훼손으로 케이스가 많겠죠.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비용 손해에 대한 구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훼손 비용, 공동훼손 앞에서 제가 분류를 공동훼손은 분손이다. 분손해는 단독훼손이 있고 공동훼손이 있다. 그리고 비용 손해에는 구조비용, 손해방지 경감비용, 단독비용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 공동훼손 중에 공동훼손 비용은 이게 비용선회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같이 해보자 이겁니다. 자, 공동훼손 비용의 주체는 선장입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판례를 통해서 학습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배에서 어떤 하물을 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피난항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배의 어떠한 공동훼손 행위나 그런 비용 지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배의 선장입니다. 사실상 배라는 것은 그 좁은 공간의 이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배와 그 배의 하물과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과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선장이에요.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 선장이. 선장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선장의 명령에 불복하면 즉결 처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죽이진 않겠지. 가둬두겠지. 보통 가둬두겠지. 자, 어찌됐든 그래서 공동훼손 비용, 공동훼손 행위나 공동훼손 지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은 선장이다. 자, 그 다음에 구조비용. 얘는
선의로 와서 구조해주는 제3자겠죠. 예, 그리고 손해방지 경감 비용의 경우에는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피보험자나 혹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단독 비용도 그런 사람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차이, 공동훼손 비용과 나머지 비용 손해의 차이는 이거라 그랬어요. 손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지출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발생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 비용 지출이 발생한 것인지의 차이에 따라서 나뉘고 목적이 나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구조 비용의 경우엔 구조 행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하지만 손해방지 경감은 젖잘싸도 가능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비용의 성격, 뭐 성격 사실 뭐 다 비슷한데 단독 비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창고 보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 예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동훼손 비용에는 구조비라든지 피난항해 입항비, 뭐 양육비, 정산비. 정산은 그 정산 말하는 거예요. 공동훼손 그 분담금을 정산하고 그런 행위에 비용 발생합니다.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구조비용, 그리고 손해방지를 경감시키기 위한 비용, 그리고 단독 비용에서도 피난항 비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단독 비용에서도 피난항으로 들어가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고 공동훼손 비용에서도 피난항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무슨 차이냐? 목적의 차이란 거야. 목적의 차이. 자, 그 다음에 책임 한도. 책임 한도에서는 뭐 공동훼손 비용이야. 이게 어차피 분담금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있죠. 손해방지 경감의 비용의 경우에는 보험 금액을 초과해서 보상할 수 있고 뭐 등등의 혜택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배상책임손해입니다. 배상책임손해. 배상책임손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어떤 재산이나 혹은 인명에 어떤 손해를 끼치는 뭐 충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제3자에 대해서 피해를 줘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대차라든지 대인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배상책임 손해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배상책임 손해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당연히 그 보상액을 담보해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뭐 갚아주는 거죠. 일종의 보상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합니다.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번 시간에 난 다음 강의 자료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설명합시다. 보죠. 선화증권의 쌍방과실 충돌 약관으로 인해서 하주가 선주에게 보상하여야 할 배상 책임에 대해서 협회 적하 약관에서는 하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쌍방과실 충돌 약관을 두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몇 가지 어려운 말들이 등장합니다. 선화증권의 쌍방과실 충돌 약관으로 인해. 그러면 BL에 선화증권의 BL이죠. BL에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주가 선주에게 보상하여야 할 배상 책임에 대해서 화주가 선주한테 보상해야 된대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협회 적하 약관. 협회 적하 약관은 보험 약관이죠. 협회 적하 약관은 보험 약관인데 보험 약관에서 이 하주가 피보험자네요. 하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쌍방과실 충돌 약관을 두고 있다. 그러면 협회 적하 약관, ICC
여기 약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쌍방가실 충돌 약관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보험자가 얘가 피보험자래. 보상해준다 그러죠. 그 설명이잖아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예. 그래서 운송, 국제운송, 해상운송의 선화증권에 있는 BL의 쌍방가실 충돌 약관 때문에 해상보험에서 약관에 협회의 적하 약관, 이게 적하가 하물이라 그랬죠. 하물을 보험하기 위한 이 협회 약관에다가 쌍방가실 충돌 약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바탕으로 피보험자인 하주한테 보상해준다. 왜? 얘가 선주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피보험자가 선주한테 물어줘야 되는 돈 요걸로써 보상한다. 지금 그 설명이잖아. 그죠? 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약관에 의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의 일체의 담보 위험에 관해서 운송계약상의 쌍방가실 충돌 약관. 운송계약상의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 이거죠. 이거. BL 해상운송. 자, 의해서 부담하는 책임액을 보상한다. 또 상기 약관에 의거 운송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약속한다. 운송인으로부터 보상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면 피보험자가 뭐 하란 얘기예요? 보험자한테 알리라. 야, 이거 선주가 나한테 자기한테 보상하라고 하는데 라는 사실을 보험자한테 알리라는 얘기죠. 저 밑에 있는 말은. 그 얘기죠. 예, 그리고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운송인의 청구에 대해서 피보험자를 보호한다. 요거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 보험자가. 요런 사실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알리고 보험자는 요걸 보호해 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결국에는 왜 이 사단이 났느냐죠. 왜 이 사단이 났느냐. 예. 그러니까 보험에서 말하는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란 게 하주가 선주한테 물어줄 일이 생겼으니까 요거 커버 쳐준다는 거잖아. 보험회사가. 그러면 요 사단, 요 물어주는 거, 이게 왜 났냐? 이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선화증권의 쌍방가실 충돌 약관. 그래서 요 부분, 여기 지금 31번 슬라이드는 제가 1학기 때 국제운송론 수업 시간 때 했던 내용이에요. 왜? 선화증권에 있는 약관입니다. BL에 존재하고 있는 약관이에요. 이 BL에 존재하는 이 약관 때문에 피보험자인 화주가 선주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거를 커버 쳐주는 게 보험회사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선화증권의 쌍방가실 충돌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네요. 예. 물론 여기에 몇몇은 운송론 때 제 수업을 들었어요. 예. 알고 있어. 예. 긴가민가 하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예. 그 기억을 떠올리지 못할 뿐. 예. 그죠?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번 다시 설명을 듣고.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국제운송이나 이 뭐 해상보험 이런 쪽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이나 관습들이 보통 영국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예, 영국의 경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쌍방의 가실에 의한 충돌의 결과로서 각 선박의 적하가 손해가 생기면 각 선박의 하주는 상대방 선박의 가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한다. 이 경우 선주는 항해 가실로 인한 면책 적용으로 인해 자선 하주에게는 면책된다.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A 선주가 있어요. 그리고 B 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C 하주가 있어요. D 하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배가 충돌했어요. 네. 그러면 교통사고 난 거예요. 해상에서. 교통사고 났으면 우리 육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뭐 면책 책임 비율이 있죠. 뭐 5대5, 6대4, 7대3. 마찬가지로 해상에도 있어요. 예, 그러면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5대5라고 합시다.
물론 이 비율이 제가 정한 거지 이게 6대 4가 될 수도 있고 4대 6, 뭐 4대 6이 될 수도 있고 7대 3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계산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5대 5라고 하자고. 그러면 우리 앞에 요 쌍방가시 충돌 약간 들어가기 전에 뭐 있었어요? 손해 배상 책임이 있었죠. 배상 책임. 예, 그러면 이 각 선주들은 A 선주하고 B 선주는 그 배상 책임에 따라서 선박 보험을 들었다면 선박 보험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준 그 50의 각각의 50의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 그 배를 운영하는 선사들 간의 문제야. 근데 선사들 간에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뭐가 있냐면 이 충돌로 인해서 배만 박살난 게 아니라 그 배에 실려 있던 화물도 같이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화물에도 데미지가 발생했고 이 사람의 화물에도 데미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C 하주가 입은 피해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D 하주가 입은 손해를 100이라고 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C 하주의 100의 손해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고 저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잖아요. 왜? 기책 사유가 5대 5라며. 그죠? 그러면 이 100의 손해의 책임이 A 선주 책임이 50, B 선주 책임이 50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비율이 달라지면 이 비율도 달라지겠죠. 책임 사유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얘가 입은 손해가 100이면 그 중에 책임이 5대5, 책임 비율이 5대5라고 하면 B 선주가 50을 물어주고 A 선주가 50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B 선주가 50을 물어주는 거는 물어줍니다. 뭘 통해서? 선박보험을 통해서. 선박보험이 안 들었으면 뭐 P&I 클럽이나 뭐 자신의 돈으로 물어줘요. 그건 오케이. 근데 A 선주가 C 하주한테 물어주는 이 50은 면책됩니다. 어디서 면책되느냐? 선화증권상에 선화증권을 규율하고 있는 국제규칙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상의 여러 가지 면책에 따라서 항해 가실 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항해 가실 면책. 여기서 적을게요. 항해 가실 면책. 그럼 이 항해 가실 면책의 내용이 뭐냐? 선장, 선원, 도선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송인은, 여기서 말하는 운송인은 선주가 됩니다. 운송회사는 면책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고 선원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고 도선사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으면 그거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잘못이지 선주는 운송회사는 책임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따른 항해 가실 면책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님이 사고를 냈어요. 그럼 택시 기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치료비나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을 합니다. 택시 회사는 그 택시 기사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놓거나 뭐 하겠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택시 회사는. 차의 어떤 결함이나 차량의 뭐 문제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냥 운전기사님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택시 회사가 책임질 일이 없죠. 그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불합리하면 뭐 어떨까요? 계약서에 있는데 국제 규칙인데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따라야지. 법인데 뭐. 그래서 항해 가실 면책으로 인해서 그럼 이 해상에서 충돌 사고란 결국엔 누구의 책임이느냐? 배를 운영하는 선장 선원의 잘못이다. 운송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면책이죠. 면책. 안 물어줍니다. 이거. 안 물어줘요. 그래서 이 C하주 입장에서 내가 100의 손해를 봤으면
50은 B 선주로부터 보상받고 나머지 50은 A 선주가 보상해야 되는데 A 선주는 항해 가실 면책으로 인해서 면책됩니다. 그러면 그 50의 피해를 바로 떠안아야 되느냐? 아니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보험이 있죠. 해상보험. 해상적하보험 있죠. 해상보험을 통해서 데미지가 났잖아요. 화물의 손상이 났잖아. 그죠? 그래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요게 일반적이에요. 이 일반적이란 게 이제 영국에서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미국의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책임 있는 이 충돌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연대 책임. 연대 책임을 지므로 하주는 선박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된 적하의 손해에 대해서 선화증권의 조항에 의해 원래는 자기 선박의 선주에게 자선 선주에게 C하주 입장에서는 자선 선주가 A 선주죠. 그래서 A 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상대방 선주가 B 선주겠죠. B 선주에게 전손액을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선박의 선주가 결과적으로 상대 선주를 통해서 하주에게 간접적으로 배상한 것으로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어떤 판사님이 이런 충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하주에게 이 A 선주와 B 선주는 서로 연대 이 색깔을 달리 해볼까? 미국 거는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연대 책임. 자, 연대 책임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중복보험에서도 연대 책임 얘기를 했었죠. 뭐예요? 이 사람이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줘. 근데 이 두 사람이 연대 책임이에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살면서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보증, 두 번째가 연대 책임, 세 번째가 마약, 네 번째가 도박 뭐 이런 거다. 마약보다 더 하면 안 되는 거다. 뭐가? 보증이. 그죠? 마약보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증이다. 연대 책임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얘가 면책이라서 요 면책이니까 요 50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얘가 면책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 면책하는 거에 대해서 얘한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이 되죠. 여기가. 이 가는 게 100이 되죠. 일로 가는 게. 이쪽만 그렇겠어요? 아니죠. D 하주도 지금 똑같은 충돌 비율, 이 계산하기 위해서 똑같은 충돌 비율을 쓴 거예요. 이게 충돌 비율이 달라지면 좀 금액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D 하주도 A 선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 100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문제 있죠. 누구 입장에서? 선주 입장에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각각의 선주들은 상대방 선주한테 내가 충돌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각각 반반씩 부담하고, 그리고 내 배에 타고 있는 하주한테는 면책이고 상대방 배에 타고 있는 하주한테 내가 물어주면 되죠. 50%만. 내 책임만큼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주들한테 지출한 금액이 A 선주는 50, B 선주는 50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와서 미국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판례가 바뀌면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돼요? A 선주가 결과론적으로 내 하주의 손해를 보상해버리는 그림이 나와요. 왜 그러냐? 100을 다 주니까. 왜? 3쿠션으로. 바로는 면책인데 이렇게 3쿠션으로 돌아서 결과값으로 내가 이 하주들의 손해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그래서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이 거대 해운 회사들이 머리를 씁니다. 이건 뭐 미국으로 배를 운항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선화증권에다가 약관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 이름하야 뭐다?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란 약관을 만들어서 BL에다가 넣자. 예, 그리고 운송하는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서 이 쌍방가실 충돌 약관을 지키려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쌍방가실 충돌 약관의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란 거죠. 어떻게 한다? 선주가 여기 마지막에 선주가 자기 선박의 적하에 대해서 부담한 손해를 자기 선박의 하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요 시하주는 50을 받아야 돼요. 나머지 50은 보험회사에 받고 말고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비선주로부터 이 책임 비율에 따라서 50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100을 받았다 이거야. 그럼 50을 더 받았죠. 이 50을 뭐 한다고? 선주가 하주에게 청구한다고. 개어내란 거죠. 네가 그거 가져가면 안 돼. 개어내.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약관에다 넣었는데, 그리고 그 약관이 들어간 BL에 누가 서명했어요? 하주가 서명했잖아. 네 여기 서명했잖아. 요 약관 있는 거 몰랐어? 요 약관대로 넌 나한테 50 뱉어내야 돼. 이건 거야. 50을 개어내라. 자, 그러면 요 50을 뱉어내는 게 뭐예요? 여기에 보상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지금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협회 보험 약관에다가 똑같은 이름의 쌍방가실 충돌 약관을 넣어가지고 요 뱉어내야 되는 50 보험회사가 내줄게. 그거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시하주가 보험을 들었다면 이 충돌로 인한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원래 보험회사가 주잖아. 50. 이거 이렇게 주나 이렇게 주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굳이 따지고 보면 별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해주는 거지. 이 약관을 넣어서. 그게 요 내용 31번 슬라이드에 있는 요 내용이 BL상에 존재하는 쌍방가실 충돌 약관의 내용이고, 그리고 요거를 커버 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협회 적하 약관.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지나면 협회 적하 약관을 공부합니다. 협회 적하 약관을 공부할 때 나와 있어요.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요게 배상책임 손해다. 아니,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 배상책임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상책임 손해는 이것도 배상책임 손해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차, 대인. 그럼 요 충돌 났으면 이 충돌 비율에 따라서 서로 물어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배상책임 손해. 배상책임 손해인데 이게 배라는 게 자가용이 아니잖아요. 뭔가 해상 사업을 해가지고 해상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분명히 선박 안에 화물이 실려 있단 말이야. 그럼 충돌로 인해서 화물에 데미지가 간단 말이야. 그 화물에 가해진 데미지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예요. 국한해서 봐야 됩니다. 나눠서 봐야 됩니다. 배상 책임하고 쌍방가실 충돌하고 별도의 이야기다. 자,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쌍방가실 충돌 약관, 협회적하 약관의 제3조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주가 상대 선주로부터 배상받은 금액 중에서 자선 선주에게 부담하는 그 금액을 운송인이 청구하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줄에. 그래서 보험자가 요걸 보상한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것이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다. 자, 그 밑에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 요게 배상 책임입니다. 배상 책임. 요 내용이. 요거는 협회 적하 약관에 있지 않고요. 협회 선박 약관에 있어요. 선박 보험에 있어요. 선박 보험. 화물 보험이 아니고 선박 보험. 왜냐하면 이 선박들끼리 충돌 났잖아. 선박들 간의 해상 교통사고잖아. 그래서 대차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요 내용이 협회 선박 약관의 협회 그 선박 약관의 8조의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보험자가 충돌 시에 피보험 선박 자체 손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A 선주의 박살난 거 이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상대방의 다른 선박, 뭐 이유가 있죠. 요 부보 선박의 어떤 가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선박하고 충돌해서 다른 선박에게 입은 뭐 선박이나 화물이나 운임의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보험자가 보상한다. 이게 자동차 보험의 그거잖아. 대차. 예,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약간의 위치가 달라요. 예. 쌍방가시 충돌 약관은 배에 실려있는 화물과 관련된 문제고, 배와 배끼리 충돌했을 때 서로 물어주고 뭐 하는 것은 선박 약관에 있는 여기 충돌 손해 책임 약관입니다. 그러면 앞에 왜 4분의 3이 붙습니까? 예, 그 내용은 밑에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피보험자인 선주가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으로 피해 선주에게 지급한 금액 중 4분의 3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선주에게 보상해 준다. 아, 원래는 선주가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지고 그 금액 중에서 4분의 3만큼만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네. 그 뜻인데 줄 거면 다 주지. 왜 4분의 3만 줍니까?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여러분들 공도에서 다니는 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가 얼마예요? 공도에 다닐 수 있는 차. 그러니까 머신 말고 F1 머신 말고 공도에서 다닐 수 있는 차. 예, 제가 알기로 부가티 베이런이라는 차가 30억인가 한다고 들었어요. 예. 웬만한 컨테이너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3천억, 1천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4천억, 5천억. 자동차 보험을 아무리 비싼 차 30억짜리 차를 보험을 드는 거랑 3천억짜리 배를 보험에 드는 거랑 보험료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엄청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티 베이런보다 보험료가 100배는 비싸지 않을까요? 30억과 3천억 차이라면. 네. 그래서 이게 해상 선박의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보험회사가 다 커버하는 것도 힘들고요. 네. 그리고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모든 걸 다 커버 쳐준다? 그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말이 왜 있을까요? 일단 선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그 금액의 4분의 3을 준다. 그냥 보험회사가 바로 주면 안 될까요? 네, 보험회사가 바로 주기엔 너무 액수가 커요. 해상에서 이런 선박들끼리 충돌 사고가 나면. 그래서 보험으로 커버 쳐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금액 자체를 약관 이름으로부터 정해버렸어요. 4분의 3만큼 75%까지만 해준다. 그럼 25% 이건 어떡합니까? 네. 보험회사보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 무역회사들이나 물류회사들은 보험회사하고 비교해보면 회사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물론 뭐 대기업도 있지만. 근데 생각을 해봐요. 보험회사하고 해상 운송하는 선박회사하고 규모가 뭐 서로 뭐 그죠? 네. 현대상선하고 현대해상하고 일반인들은 헷갈립니다. 그 두 회사가 뭐 하는지 헷갈려요. 근데 현대상선은 배가 있는 회사고 현대해상은 해상보험하는 회사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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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의 차이에서 꿀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주들 자기들끼리 일종의 뭐랄까 계모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공동의 자금으로 좀 이걸 이제 메꿔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P&I 클럽이란 거고, 그건 이제 선박보험 가서 다시 설명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선주협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다시 나중에 선박보험 가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의의 원칙입니다. 대의의 원칙. 해상보험 계약은 현실의 손해만을 보상한다. 뭐가 적용된다?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손해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절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내가 어떤 화물에 손실을 어떤 화물이 이제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화물에 대해서 내가 보험금을 타는데 100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원래 가치가 100인 물건을 보험을 들어서 내가 100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화물이 완전히 박살난 것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뭐 잔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폐품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철로 녹여서 판다든지 해서 이 부서진 이 파손된 화물로부터 내가 30 또는 40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0의 물건을 갖고 있다가 경제적 이익이 사고 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이나 140이 돼버리잖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손보상의 원칙.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잔존물에 대한 가치나 아니면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권 왜 가져가느냐? 내가 100짜리 물건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화물을 부셔뜨렸어. 그래서 내가 보험사로부터 100 받고 이 내 화물을 부서뜨린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서 또 100을 받아내. 그럼 200이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로부터 일단 100을 받았으면 내가 이 남아있는 물건의 가치 혹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걸 수 있는 그 권한 이거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권한들은 이 가치의 주인 그리고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걸 수 있는 그 권한 누구한테 기속이 되느냐? 보험금을 준 보험자에게로 기속이 된다.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이게 대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보험에서는 절대 적용 안 돼요. 뭐라고? 손해보험에서는 반드시 실손보상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중취득,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예로부터 100, 소송 걸어서 또 100 이렇게 이중취득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거죠. 이게 안 막히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화물을 보험을 들고 그 보험을 든 화물을 부셔버린다니까요. 이중취득을 막지 않으면. 폰보험 들고 어차피 파손되면 내가 새 폰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폰을 내가 2년 동안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바로 부셔버리지. 왜? 이것도 수리받을 수 있고 보험금도 타고 좋네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험에서는. 네,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물이나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권리들이 보험자로 보험금을 지급해준 보험자에게로 기속되게 된다라는 것이 대의의 원칙입니다. 자, 뭐 입증책의 문제는 뭐 읽어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서로 입증 책임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라서 요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기말고사가 아니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공부 준비 잘 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